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송사와 유영의 우림령. 낙양추는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사악입니다. 사악이란 사에 붙여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는 중국 당 송시대에 유행하던 서정시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를 당시, 송사, 원곡 등으로 부르는데 송대에서 가장 유행하여서 보통 송사라고 합니다. 사와 시의 차이. 사는 시와 마찬가지로 운을 갖춘 경률시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는 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사는 시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는 시와는 달리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노래의 가사형으로 창작되지 않았지만 사는 악곡에 맞춰 노래하기 위한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당말, 송초 시기 중국에서는 가와 결합된 노래 가사로서의 시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는 노래의 가사이기 때문에 시보다 구어체에 가깝습니다. 둘째, 시경의 시가나 한대의 악부시는 농촌에 사는 민중들이 스스로 정서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당말, 송초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는 전문적인 집단, 즉 작곡자와 문인, 가수에 의해서 창작되고 유통되었습니다. 당시 오락과 연애의 직업인으로 떠오른 기녀들도 그 유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는 전문 예술인을 뒷받침해줄 만한 사회적 제반 조건이 성숙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사회에서 사가 나왔으므로 도시민의 사랑과 이별의 정서가 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셋째, 사는 시에 비해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가 노래에 맞춰 불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음악을 이미 존재했던 시에 맞춥니다. 중국 당대의 시는 5원시나 7원시였습니다. 시 한 구의 글자 수가 5개 아니면 7개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음악을 맞춘 악곡은 가사의 글자 수가 일정합니다. 반면 사는 음악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작된 것입니다. 악곡이 먼저 있고 거기에 붙인 가사를 만들면 글자 수가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시와 달리 글자 수가 5원이나 7원으로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패. 사는 곡조가 있은 후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쓴 것입니다. 사의 악보를 사패라고 합니다. 패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원래 노래의 가사이지만 의미가 확대되어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를 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는 사의 악보를 곡패라고 부릅니다. 사는 당대에 출현하면서부터 사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가 발전하면서 사패 또한 증가했습니다. 북송의 문인 유영은 작곡도 하여 100수십 개의 사패를 만들었습니다. 북송의 주방엄과 남송의 강기 등도 스스로 곡부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패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북송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사인들은 끊이지 않고 새로운 사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영의 우림령. 유영은 북송의 사인입니다. 그의 사는 중국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였으며 고려와 일본에서도 환영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사 악지에 유영의 사가 여러 수 실려 있습니다. 그의 사는 당시 우리나라에도 널리 유행했던 것입니다. 유영은 작사, 작곡, 노래, 연주에 모두 능했습니다. 유영은 전국 각지를 유랑하다 죽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서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녀들이 조류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돈을 모아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제삿날에는 상풍류총에 모여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상풍류총은 풍류랑을 묻은 무덤에 제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유영의 사 중 대표작 우림령입니다. 이 사는 경성에서 애인과 헤어져 지방으로 떠나는 유영 자신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우림령은 사의 제목이 아니라 사패, 곧 악곡의 이름입니다.
사에는 곡조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패만 있을 뿐 시처럼 제목이 없습니다. 우림령의 악곡은 당나라의 황제 현종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종은 안록산의 안으로 피난 가던 중 사랑하는 양귀비를 잃었습니다. 그 후 산속에서 비가 내려 잠시 쉬던 때 말의 방울소리를 듣고 양귀비에 대한 그리움을 억제할 수 없어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림령, 빗속에 울리는 말 방울소리, 유영. 한선처절 대장정만 취우 초헐, 가을 매미 슬피 우는데 저녁 무렵 정자로 향하니 몰아치던 소낙비는 겨우 개었네. 도문 장음 무서, 유련처, 남주 최발. 경성 성문 앞에서 마신 이별주는 전혀 흥이 나지 않고 떠나기 아쉬워 머뭇거리는데 배는 떠나자고 재촉하네. 집수 상간 루안 경무어 웅열 손잡고 마주보는 눈가에 눈물 어리고 끝내 말없이 몸매어 운다. 영거거 천리 연파 모에 침침 초천활 떠나갈 먼 천리 암개와 파도를 생각해보니 저녁 노을 자욱한 저편 초나라 하늘은 넓기만 하네. 다정자고 상리별 경나감 랭랑청 추절 예로부터 정이 많으면 이별이 서럽다 했으니 더구나 어찌 견디리 낙엽지는 맑은 가을에야. 금소 주성 하처 양류한 효풍 잔월 오늘 밤은 어디서 술을 깰 것인가. 버드나무 언덕에 새벽바람 불고 조각달 걸렸으니 차가 경련 응시 양신 호경 허설. 이번에 가고 나서 해가 흘러 좋은 날씨 멋진 경치 오겠지만 아무 소용 없으리. 변종류 천종 풍정 경 여하 인설 아무리 좋은 풍경이 많다고 한들 다시 누구와 얘기할 수 있으리요. 첫 구절의 한선은 차가운 매미이니 가을 매미라는 의미입니다. 송나라 때 역참의 심리마다 장정, 오리마다 단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이별의 장소입니다. 유영과 연희는 장정을 향해 저녁 무렵 걸어갑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가을 매미는 울고 몰아치는 비는 이제 멈추었습니다. 첫 구절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도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도는 수도이니 이별의 장소는 경성의 성문입니다. 유영은 지방으로 부임하거나 쫓겨가는 것입니다. 성문에 마련한 송별연에서 술을 마셨지만 흥이 나지 않습니다. 유영은 떠나기 아쉬워 머뭇거리고 있는데 선장은 출발하자고 재촉합니다. 정자 옆에 운하가 있고 거기서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에서 유영과 연희는 서로 손잡고 눈물 어린 눈동자를 마주하고 말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합니다. 첫 구부터 여기까지 영화의 장면 같습니다. 카메라가 먼 곳에서 정자를 비추고 송별연을 비추고 주인공 남녀를 비추다가 배와 선장을 비춥니다. 네 번째 구절에는 유영은 앞으로 갈 먼 길을 떠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유영은 이별의 풍경을 묘사하지 않고 헤어진 이후의 광경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탁월합니다. 이제 배를 타면 천리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뱃길을 바라보니 아득하게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때가 되다 보니 저녁 아지랑이가 내려앉았는데 가야 할 남쪽 지방의 하늘이 넓게만 느껴집니다. 초천은 초나라의 하늘입니다. 초나라는 지금의 호북, 호남 등의 지방에 걸쳐있는 남쪽 나라입니다. 이로써 유영의 행선지는 남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절에서 유영은 다시 이별의 슬픔을 새겨봅니다. 원래 헤어지는 것은 항상 슬픈 일입니다. 낙엽지는 가을은 이별하지 않는 사람도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데 그런 계절에 연인과 헤어져야 하다니 너무나 슬픕니다. 여섯 번째 구절은 오늘 밤 술을 마시다가 내일 아침 어디서 깰 것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유영은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 밤새 술을 마시다가 취할 것이고 아침바람을 맞으며 버드나무 뒷가에 깨어나는데
하늘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는 이그러진 달이 떠 있을 것입니다. 7번째 구절에서 다시 화제가 전환합니다. 이렇게 슬프게 이별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다시 좋은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풍경이 멋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번째 구절은 사회의 결말입니다. 경치만 아름다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풍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풍광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고 더욱 외로울 뿐입니다. 유영은 내년에 다시 도래할 좋은 계절의 멋진 풍경 속에서 홀로 거닐 자신을 상상하며 더욱 쓸쓸해짐을 예감합니다. 오늘은 송사의 사학과 유영의 오림령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